자, 그러면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신중국 수립에 관한 자료이다. 이 신중국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죠. 다음 밑줄친 기획의 법적 위상을 쓰고 니은에 들어갈 사항을 한 가지 쓰시오. 그리고 그 밑줄친 디귿에 위해서 1950년대 공포된 법의 명칭을 쓰고 그 이 강령의 근거로 당시 형용 단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예문이냐면 그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앞두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정치협상회의, 그러니까 정협의 개막식에서 그 모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가 예문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밑에서 밝힌 것처럼 중국 인민 정치협상회의 공동 강령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협이 왜 그 뭐냐면 성립되는 걸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당시 이제 그 항일 투쟁기부터 해서 국공 내전기까지 그 당시 국민당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닌 제3의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구령이나 그다음 민주동맹이나 이런 제3의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력들은 뭐 공산당과 국민당처럼 자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조직은 아니지만 그 당시 민중대의 위기원을 대변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중국 국민들은 제일 중요한 건 일본 애들이죠. 일본 애들 물리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꼭 국민당과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들 세력들이 이제 국민들 7, 80%가 국민당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닌 그런 세력들의 중도파였거든요. 그러면 이 세력들을 그 대다수의 민중들의 어떤 의견을 잘 대변하는 세력들이 민주동맹이나 뭐 정구령이나 이런 단체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뭐냐면 공산당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정치협상회의예요. 그래서 이 정치협상회의를 만들어가지고 국공내전기 때 그 당시 민중들을 제3의 세력들을 이 정협을 통해 끌어들여서 공산당 편으로 만들려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 그래서 이 정치협상회의는 단지 공산당뿐만 아니라 여러 세력들이 모여있는 협의회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국의 어떤 인민공화국 헌법도 만들고 그다음 국가 선포하고 준비를 했던 기구가 정협이고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정치협상회의가.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런 정치협상회의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강령은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기 전에 인시헌법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그 인시헌법의 역할을 했던 것이 정치협상회의다. 정치협상 공동강령이다. 정협의 공동강령의 역할이고 이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에서 니은에 들어갈 활동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 사료냐면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에 있거든요. 거기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거기에 보면 이제 정치협상회 정협의 조직법을 제정하고요. 그다음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을 제정하고 그다음 정협 전국위원회 선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중앙인민정부의 위원회 선거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국가시장을 정하고요. 중화인민공화국 수도가 어디죠? 북경이었죠. 예전 국민당 정권은 남경이었고 수도를 정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했다. 거기에 좀 눈여볼 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라고 했는데 이 국기는 오송홍기죠. 오송홍기. 큰 5개 큰 별 하나와 작은 별 4개를 그려있는 오송홍기. 그래서 그 상징이 있어요. 하나는 큰 별은 뭐예요?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작은 4개 별은 뭐죠? 노동장, 농민, 그 다음에 민족 부르주아와 소부르주아. 그럼 여기에 답이 나왔죠. 소부르주아 세력도 포함시키는 거지. 매판 자본가들이나 이런 자본가들이 아니라 민족 부르주아, 소부르주아도 같이 참여시켜서 일종의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력 간의 어떤 대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주의도 곧바로 추구하지 않고 여러 계층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정협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선포 있는데 정협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선포가 들어가 있어요. 활동에서. 근데 문제는 니은 내용에 그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뺐거든요.
근데 전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선포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있고, 요거 몇 가지 쓰라는 거야, 그건. 한 가지 쓰라니까 그냥 대충 맞춰가지고, 그냥 쓰시면 되겠네.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그 아무거나 골라서도 뭐 국기를 정했다. 그래도 답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보니까 이제 시험을 봤는데, 요번에 그 2차 시험, 1차 시험 봤거든요. 2학기 1차 시험 거의 공부 안 해, 애들. 다 보니까 중앙집권가나, 마음권가나, 다 그런 말이야. 근데, 제가 중앙집권가 하나 답을 써놨어요. 1점 맞은 애들 있더라고, 가끔씩. 그러니까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그냥 모르면 대충 때려 맞춰라도 하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자,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역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보면, 디귿과 관련된 것들. 전체적 봉건, 반봉건 토지 소유지를 농민족 토지 소유지를 변화시킨다. 이것을 관련돼 갖고 만든 법이 뭐냐면 뒤에 이제 공포된 토지개혁법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말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이야. 근데 토지개혁법 약칭해서 써도 맞게 해줄 것 같아요. 이 토지개혁법을 이제 보면 예전에 이제 그 소비에트 당시 그러니까 이제 농촌 소비에트 당시에는 처음에는 뭐예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를 해가지고 분배하는 정책들을 했죠. 근데 제2차 국공합작이 맺어지면서 이런 정책을 포기했죠. 국민당과 합작하면서. 그래서 바뀐 게 뭐냐면 감조 감시 정책이라 해갖고 그 당시 지대를 낮춰서 걷는 그런 방법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국공 내전기가 터지면서 이제 바뀌어져 또. 뭐냐면 이제 중국이 중공상당이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뭐냐면 다시 토지 몰수를 해갖고 나눠주는 분배 정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949년에 이제 중앙정부가 수립되면서 중공이 전체적으로 이제 장악하면서 예전에 자기 통치 영역에 했던 토지 개혁을 이제 전국 단위로 확대시키려고 해.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토지개혁법이에요. 토지개혁법. 예. 그래서 이 토지개혁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해 주는 건데 그때 이제 나눠줄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주냐면 경작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매매를 양도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 그래서 경작권을 나눠준다.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소련도 그렇고 북한의 토지교육 다 동일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눠줘도 결국에는 하도 농촌 인구가 많고 토지는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나눠준 토지가 뭐야? 적을 수밖에 없죠. 영세적인 영세를 원할 수가 없죠. 근데 농촌이 살려면 국가 정책을 가면 공업화를 빨리 이뤄야 되잖아. 그러면 이 농촌의 인구를 빼와서 공업화 시키려는데 농촌의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세적 토지에. 실현 안 되죠. 뭘 내야 돼요? 조선후기 때 식으로 말하면 강작을 내야겠죠. 1인당 생산성을 넓혀야 될 거냐. 기기를 도입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단화시킬 수밖에 없죠. 인민공사운동이 나중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토지의 소유권 경제권을 뺏고 인민공사를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대규모 강작을 하고 거기 남아있는 인력을 뭐죠? 도시를 보내서 노동자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을 증진시키면서도 공업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인민공사운동이 제대로 됐으면 됐는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1억 5천만 명 정도 1,000만 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많은 굶어 죽는 아사자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모택동이 실각에 가게 되죠. 책임지고 다시 모택동이 부흥하렸던 운동이 뭐야? 문화대혁명이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용은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도 사흘보다 아시아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두세요. 이 사람이 여기서 낼 수도 있어. 참고로 이 교수님이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면 꼭 그분이 안 나오는 데도 골라서 낸대요. 시험 문제도. 학교 시험도. 그래서 요번에 여기 냈으니까 다른 데서 또 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대사 부분, 근현대사 부분 이상한 데 낸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래갖고 요거 최근에 나오는 책들이 뭐냐면 사료도 보는 아시아사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듣보잡 관련된 사료도 있거든요. 관련된 것도 이거 토지개혁법이나 적용도 그대로 있고 그럼 물론 요번에 이런 거 그대로 내진 않겠지만 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훑을 수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대혁명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쌈시 협정인가?
그 내용도 있어요. 그 나올 수가 있어. 우리가 보지 않은 건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요거 낼 수 있겠다 해갖고 제가 듣보자 문제들 그 사료들을 해갖고 요 부분들을 제가 이거 요번에 모의고사 한번 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제 정리할 때 요 부분도 좀 꼼꼼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그 혁명 단계 어떻게 규정했는지 자 이걸 알려면 그 앞에 있는 신민주주의 국가론을 보야 돼요. 자 신민주주의 국가론 이 신민주주의 국가론은 누가 말을 했냐면 모태똥이 얘기한 거야. 모태똥. 그래서 이제 모태똥이 그 중국의 혁명 발전 과정을 민주주의 혁명론에 입각해서 했거든요. 그게 몇 년에 공포했냐면 1940년 1월 달에 모태똥이 공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국민당이 사상적으로 삼민주의를 내세우고 공산당 이념을 흡수하려니까 이 공산당에서 자체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신민주주의론을 주장했는데 그 신민주주의 이론은 뭐냐면 중국 혁명의 역사 발전 과정을 분석을 했어. 그래서 중국의 현 사태를 어떻게 규정짓냐면 반신민지 반봉건 사회로 규정된 거야. 이때 반신민지 반봉건은 반대 반자가 아니라 뭐죠? 반반자죠. 예. 그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 그래서 혁명의 단계를 두 단계에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에트처럼 2단계 혁명론처럼 얘네들도 2단계 혁명을 하는 거야. 첫 번째 단계로는 뭐냐면 신민주주의 혁명 단계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회주의 혁명이야. 그러니까 이 신민주주의 혁명 단계는 사회주의 넘어가는 어떤 단계냐면 가도기 혁명 단계야. 예. 그래서 이제 요때는 사회주의 요소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여러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게 또 자본주의 넘어가는 그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넘어가는 그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가도기 체계를 신민주주의 사회체제라고 이제 봤고요. 그래서 이 신민주주의 혁명을 위해서 이제 정치 관령, 경제 관령, 문화 관령을 이제 내세웠어요. 정치 관령은 토요타 지도 아래 노동 역량을 기초로 해서 혁명 계급의 연합 독재 정치를 말한 거고, 경제 관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료 자본을 몰수하고 인민공화국 소유 귀속시키고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이 분배하는 경자 유기전을 실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작 경제를 발전시켜갖고 절제 자본 집중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 문화강령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공산주의 내거는 어떤 반제, 반봉고 문화, 이런 민족적, 가학적, 대중의 신문화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자본주의, 사적 소유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회주의를 도입하기 전에 약간의 가도기 단계에서 이렇게 둔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개혁법에도 그런 게 반영돼 있죠. 원래 완전한 사회주의는 농민들 경제권 줘서는 안 돼. 어떻게 되죠? 다 회수해가지고 집단화 시켜야죠. 그게 완전 사회주의잖아. 근데 중간 단계는 뭘 준 거야? 농민들의 토지 경작권을 준 거죠. 그 다음 단계 어느 정도 이제 완숙된 다음에 뭐죠? 인민공사 운동을 통해서 경제권 회수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형에서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야. 정치협상에 사회주의만 참여하는 게 아니죠. 아까 오송홍기처럼 뭐예요? 민족부르주아나 소부르주아 같이 참여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참여함으로써 뭐냐면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요소와 그다음 사회주의 요소 같이 있죠. 그러면 혁명 단계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아까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넘어가는 가도기 단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넘어가는 가도기 신민족주의 사회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예문하고 있으니까 신민주주의 국가 이런 이렇게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신민족주의 이론은 그 정협에서 국보가 나온 게 아니라 이미 1940년대부터 모태똥이 생각하는 구상이에요. 요것이 그대로 정협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상계 대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개혁 개방을 위해서 상계 대표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계 대표론에 보면 그 노동자 농민까지 예전에 강조했는데 두 개를 더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제 현대화 작업에서 두 개를 강조했는데 뭐냐면 지식인 계층과 불우주화 계층도 자본가 계층도 대표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해. 위로부터의 개혁을 되게 강조하고 뭔가 계급 간의 하해, 합작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인민정치협상회의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의미를 상당히 중국에서 부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근현대에서 볼 때도 위로부터 강조하고 이런 정협 같은 것들 강조하는 것들 이런 거 맞물려 있고 아마 이 교수님도 이제 중국에 가서 공부하신 것 같아. 최근에 그 근현대사 뭐 중국사 공부하신 분들이 일본에 안 가요.
일본 아마 물가끔 비싸서 안 간 것 같은데 중국에 가서 짱깨들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짱깨들 시각이 좀 많이 묻어있는 문제들이 많이 난 것 같은데 정역도 요거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현대에서 마지노선을 제가 이제 제1차 국공합작을 정했는데 이거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거 알고 그냥 허늘 찌르는 문제를 낸 것 같은데 더 밑으로 더 내려서 문화대혁명, 개혁개방까지, 문화대혁명까지 요 정도 그러니까 등소평에 등장해서 이제 11기 3중 전에 요 주기까지 하한을 정해놓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료에 있는 동아시아사 그 보시면 아시아사 보면 그 하한이 11기 3중 전에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여기가 개혁개방을 하는 그 전에가 11기 3중 전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확실히 좀 보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솔직히 이것도 뭐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익숙하지 못하니까 어렵게 느끼는 건데 이것도 뭐 기출문제 분석하고 몇 번씩 보이고 이게 뭐냐면 또 훈련도 하고 하면 뭐예요? 다 이런 문제는 능숙하게 풀죠.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참고로 제가 이걸 분석을 한 거는 이제 그 중국 공산당사가 있어요. 그 녹두서림인가 거기에서 나온 출판사가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도 보고 정리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이제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중에 4차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거야. 4차 십자군. 그래서 이제 4차 십자군 전쟁인데 이제 좀 보면 가해 이제 지도에서 베네치아의 출발 원정군이 공격한 기읒의 도시를 쓰고 자, 기읒의 도시는 어딜까요? 뭐 이거 쉽죠? 콘스탄티노폴리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공격한 이유가 뭐예요? 4차 십자군전 때 이제 그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돈을 많이 빌렸거든요. 십자군들이. 그래서 돈을 못 갚으니까 베네치아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콘스탄티노플 공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이 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냐 빚을 갚기보다는 실제 여기를 공격해 약탈을 해갖고 콘스탄티노플 상인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동방보역의 패권을 자기가 한번 장악해 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때 4차 십자군 전쟁 때 했던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교황이 이노센트 3세죠. 이노센트 3세는 너무 유명해. 서양사기에서는 이노센트 3세인데 다른 책에서는 이노케티우스 3세라고 했거든요. 그 포기법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맞게 해주실 거야 아마. 그 포기법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노케티우스 3세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을 했죠. 뭐 4차 십자군 전쟁으로도 알려졌지만 요때 교황권의 절정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유명한 말 있죠. 교황은 태양이요, 황제는 달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했던 사람이 그 이노케티우스 3세고 이 사람은 이제 그 파리나 볼로냐 대학에서 법학과 신학을 공부했던 거고 37살에 교황이 됐어. 우리 시호 지금 뭐냐 상당히 젊은 소장 교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젊었을 때 교황이 되다 보니까 개혁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사람은 이제 그 세속 권력하고 이제 싸울 때 상당히 갑질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영국의 존왕하고 캔터베리 대주교 인명을 둘러싸고 다툴 때 존왕을 파문에 처해가지고 굴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필립 2세 있죠? 그 다음 필립 2세 같은 게 또 뭐냐 파문시키죠. 이혼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이단파 있죠? 그 당시 이제 왈비파나 왈도파 같은 이단파들이 남프랑스 일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들을 이제 진압을 하죠. 알비주 십자군 운동을 계기로 해서 진압을 하고 그리고 이들을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뭐 도미스크파와 프란치스코파를 또 승인해주고 이런 이제 업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지금 4차 십자군 전쟁 또 원정을 주도했죠. 그래갖고 이제 성지해방을 목적으로 해서 했지만 이제 4차 십자군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든 국가들이 참여한 게 아니라 저 북부 프랑스 기사단을 중심으로만 참여를 했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 요구에 따라서 십자군 지도자들이 약탈했고 그때 이제 콘스탄티 왕조가 무너지죠. 왕국이. 그때 이제 뭐냐면 동로마 제국 무너질 때 잠깐 있었던 왕조가 뭐냐 라틴 제국이에요. 그리고 라틴 제국과 그 주변에 여러 이제 뭐 소국들로 구성이 되는데 라틴 제국은 그래서 이 라틴 제국은 그 일종의 봉건 시스템을 운영이 됐어요. 우리가 예전에 예루살렘 왕국 할 때 그 봉건 시스템이 20개였잖아. 근데 20개였어.
라틴 제국과 그 다음에 뭐 테살로니카 왕국, 아테네 공국, 아케아 공국 같은 여러 왕국 외에 그 밑에 여러 공국들 만들어 놓고 했는데, 자, 결국에는 이런 그 제국들은 그 당시 좀 있다 물러나죠. 그 뭐냐면 다시 이제 동로마 제국의 왕조가 다시 부활되면서 멸망을 하게 되면서 없어지게 돼요. 예. 그리고 그리스 본토에 좀 남아있는 국가들은 나중에 15세기 때 투르크족에서 또 멸망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금방 망하고 만다는 거죠. 이노케티우 3세가 이제 십자군들이 이제 약탈하니까 처음에 분노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뭐요? 파문에 처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여기를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성립하니까 그냥 뭐라고 하냐면 이제 태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새롭게 만졌다 하면서 환영을 했죠. 이 사람도 왔다 갔다 이중적이야, 상당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노케티우스 그 4세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세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게 시험 문제는 라틴은 공예죠. 예. 요거 서기에 딱 한두 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4차 라틴 공예를 거쳐야 했는데, 요 4차 라틴 공예는 왜 결성했냐면, 그 당시 알비제파와 왈도파 때문인 거예요. 예. 알비자와 왈도파들이 이제 일어나오니까 그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 라틴 공예를 개최한 거예요. 그래서 알비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종전에 그 교리를 다 부정했잖아요. 그 이혼적 세계관 따라서 뭐 그 하체설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교리가 맞다는 걸 정립을 하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트 공예하고 비슷하죠. 트렌트 공예 때 뭐야? 신교도의 교리를 비판하면서 구교도의 교리가 맞다는 걸 확인시켰잖아.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교회 또 내부에 여러 모순점이 있잖아. 부정부패. 이것도 막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이단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공격을 하니까 그 교회 정화도 하고 이런 목적에서 이제 개최된 것이 뭐냐면 4차 라틴 공예예요. 그래서 그 4차 라틴 공예의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서기의 기초를 해갖고 카톨릭 기본 교리 확인 및 뭐 교회 도덕적 개혁과 교회 내부 행정 향상 이걸 쓰신 분인데, 요거는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어떤 방향이지, 여기 물어보는 게 뭐예요? 라틴 공예 결정 사항을 한 가지 쓰시오 했잖아요. 사항은 자세한 내용을 써야 돼. 구체적인 내용을 써야 돼. 그래서 요거는 서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약간 답하고 좀 멀고요. 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서양 중세사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서양 중세사.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지만 이스라엘 왕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전에 나왔던 알비지파라든지, 그 다음 게르만법 있죠. 이런 법들 낸 사람 분이 한 분인 것 같아. 서양 중세사. 그분이 또 들어가서 문제 낸 것 같아요. 이번에 특징은 뭐냐면 가끔씩 이제 들어갈 때마다 한 문제씩 내. 서양 중세사 문제는. 그래서 그 예전에 알비제파 냈다고 요 이노케티우 3세하고 뭔가 연결될까 하는데 연결됐죠. 이노케티우 3세가 알비제파를 대응하는 과정에 뭘 개최한 거예요? 라틴 공예를 개최한 거예요. 이단하고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다음에 아마 올해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올해도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2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니까. 그분 2년 들어가다 1, 2년 쉬고 들어오다 그 패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서양 중세사 관련돼 갖고 한 문제 낼 것 같은데, 내면 어떻게 해요? 서양 중세사 공부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서양 중세사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두꺼워. 8포인트로 해갖고 한 1000몇 페이지가 돼. 그거 어떻게 다 봐. 그리고 이분은 또 뭐냐면 낸 데는 또 안 내요. 또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거는 이노케티우 3세 부분만 좀 보세요. 이분이 또 교황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 부분을 상당히. 자, 뭐 하여튼 그러면 보면 그 알비파가 이제 하체설을 부정했죠. 하체설은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빵이 뭐예요? 물질로 구성되는 거. 그러니까 알비제파 볼 때 물질은 다 뭐예요? 악이잖아. 그러니까 부정했는데 인정했죠. 그래서 성체성사에서 하체설 공인했고, 그 다음 카톨릭 교도는 1년에 한 번 정도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도 부정했는데 이것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에 의한 판결을 참여를 금지시켰다. 사제는. 그러니까 시제법을 금지시킨 거야, 교회 내에서. 자, 시제라는 건 뭐예요? 지금 법은 뭘로 의해서 유무죄가 판단되죠? 증거와 자백이잖아. 시제는 신체적 고통을 가한 거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뭐냐면 얘가 죄가 있는지 안 죄가 있는지 판단하는 거야. 유무죄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죄를 절도를 지었다고 의심을 받아. 용의자면 이제 뭐냐면 물에
빠지라고 해. 그 빠져가지고 둥 떠오면 얘는 유죄가 되는 거야. 근데 가라앉으면 뭐죠? 유죄가 아니 떠오면 무죄가 되는 거, 가라앉으면 유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뜨거운 걸 작게 해요. 그래서 작게 해서 물집이 생기는데 그 물집을 빨리 나오면 무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빨리 닿지 말고 그냥 천천히 나오면 어떻게 해? 한 달 이상은 얘는 유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원시적인 법이야. 이거는 노마법에 있었던 게 아니라 게르만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노마법이 도입되면서 이 시기에는 12세기 넘어가면 이제 노마법도 이제 교회 안에 도입되면서 이런 이제 게르만적인 어떤 원시적인 법 체계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제법 같은 것도 이제 점점 없어지게 돼요. 이건 뭐 교회 재판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 왕실 재판에도 이제 시제법은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노마법처럼 증거와 자백 또는 배신 문제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근대 법적인 어떤 모습들이 이제 중세 후기 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당 처음사회가 3개월 내에 주교를 선출하지 못하면 대주교가 개입해서 뭐 주교 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대주교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주교회의를 하는데 배교자, 그러니까 교회를 배신한 사람들, 뭐예요? 이단 색출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요 이단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뭘 운영한 종교재판소를 운영해요. 종교재판소를.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제의 도덕적 생활을 규정한다. 왜냐하면 이제 알기파들이 그 비판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사제들이 결혼도 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빠지고 그러니까 성직매매도 하니까 그걸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제는 독신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주, 도박, 사냥, 상행위, 여인수 출입, 그 다음에 밝고 화려한 옷차림을 금지하죠. 카톨릭 독신은 지금도 이러지만 지금 사제분들도 운전을 잘 하시더라고요. 소주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자, 뭐 이런 것들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트의 공의회, 4차 공의회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아마 공의회 부분은 좀 외워두세요. 중요한 공의회들, 종교회의 부분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5번을 보죠. 5번도 완전히 듣보잡 관련된 문제인데 나올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그 브렉시트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브렉시트 해가지고 뭐예요? 영국이 그 EU에 탈퇴를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럽 통합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유럽 통합 과정을 보면 이제 유럽 평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 설탕 철강 공동체, 그다음에 요번에 나온 유럽 경제 공동체, 그 다음 유럽 공동체, 그 다음 오늘날 유럽 통합, 이런 단계를 통해서 상징적인 통합, 경제 통합, 정치 통합을 이렇게 지향하는 단계를 밟으면서 이렇게 하게 되죠. 자, 먼저 볼 게 이제 문화적 상징적 통합으로서 뭐가 보냐면 유럽 그 평의회가 있어. 유럽 평의회. 자, 유럽 평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헤이그 평의회를 출발해서 1948년에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철시 주도로.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주도적인 역할을 못해요. 그냥 문화적 상징적인 통합이야. 지금도 있어요. 유럽평의회는. 그래갖고 이제 정기적으로 스트라스부르에서 하 모임도 갖고 한의회 논의라는 평의회 지정국도 만들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회기를 또 걸고, 근데 구성력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뭐냐 하면 유럽 설탕 철강 공동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누가 제안했냐면 프랑스 경제학자인, 뒤에 이제 83페이지 그 내용이 있으니까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서총 얘기를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 프랑스 경제학자 슈만이라는 사람과 외무장관 모네가 구상했던 건데, 왜냐면 그 당시 프랑스는 철강이 많고, 그 다음에 독일은 뭐가 많죠? 석탄이 많아. 그래서 상호 교환체를 맞으면 뭐냐, 서로 이득이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철강과 석탄 그 당시에 뭐냐면 전략 문자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전쟁이 날 때 이 전략 문자를 잘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통제를 하자. 그럼 다목적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그 철강, 프랑스, 독일, 석탄, 철강청을 창설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 베네수 3국,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참여하면서 이걸 확대 개편한 것이 뭐냐면 설탕, 철강 공동체야. 근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게 편리한 걸 좋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경제협력 창구를 만들자.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 EEC죠. 유럽 경제 공동체. 그래서 EEC는 이제 종전에 그 유럽 설탕 첨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프랑스, 서도 뭐 이런 나라들 더 참가한 거야. 아니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더 참가한 거야. 그 6개국이 로마 조약을 만들어. 그래서 이 로마 조약의 내용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관세 상호 폐지, 공동 관세 설정, 지역 내 노동과 자본의 이동, 그다음 농업, 운수, 통상, 금융, 산업 이런 것들 광범위하게 했고 유럽 투자은행도 설립하고. 그런데 자, 이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 그때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 유럽 자유무역 협의체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통합의 필요성, 경제 통합 필요성 느끼지만 여기 앞에 유럽 경제 공동체처럼 완전한 통합, 뭐 관세를 상호 파이자 이런 까지 원하진 않아. 유럽 그 영국인의 특징은 자기는 유럽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통합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이렇게 예속 형태, 상호 긴밀 형태를 또 원하지 않기 때문에 느슨한 유럽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요. 얘네들끼리. 이게 뭐냐면 유럽 자유무역 협의체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두 개의 이제 뭐냐 경제 정치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유럽 공동체 EC로 하나 통합이 돼버리죠. 이게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유럽 공동체 EC 이런 걸 통합을 해서 그 당시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있고 그리고 EC를 더 발전시킨 게 뭐냐면 EU인데 EU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조약을 맺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단일 유로법이야. 1986년. 그래서 여기 보면 물품, 서비스, 노동력, 그 다음에 자본의 이동을 어떤 제어든 폐지하고 국경선 제지선을 사라지고 그리고 회원국의 모든 시민들의 유럽 공동체 여권 소지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EU로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뭐야? 마스트리트 조약이죠. 예. 그래서 이 EC의 명칭 EU로 변경하고요. 그냥 유럽위의 권한을 확대해서 대외 정책까지 조정하는 정치적 기능까지 더 확대시키는 것도 있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공동 유로죠. 공동 통화 유로. 그래서 유로를 1999년 기점으로 1월 1일 기점으로 해갖고 유럽에 실시했는데 그렇다고 모든 유럽이 다 공동 통화를 쓴 게 아니에요. 유로를. 몇몇 국가들은 EU에 있으면서도 뭐냐면 자국 통화를 계속 유지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요번에 그 탈퇴한 영국이죠. 영국 파운드화를 그랬었죠. 덴마크, 뭐 스웨덴 이런 나라는 단일 통화를 이제 계속 유지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유럽을 통합을 하는 문화적 정성 이런 것도 정체성을 나타나고 했다. 예. 그래서 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브렉시트 해갖고 영국이 이제 통합에서 빠져요. EU에서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본이나 노동의 자유 이런 것들은 그 국경선 폐지하고 이런 거 좋은데 문제는 부작용이 좀 많아. 왜냐면 국경선 상호 폐지되면서 지금 문제 뭐냐면 시리아나 이라크 난민들이 여기 건너면서 국경선 없어지니까 뭐야? 그리스에서 독일로 걷다가 프랑스 갔다가 영국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중에 0.01%가 뭐예요? 테러리스트.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뭐예요? 막 폭탄 테러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난민들 이거 규제해야 되겠다. 그럼 국경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종의 저가로 노동을 해줘.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이제 뭐냐면 임금 수준이 어떻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육체 노동자가 먹고 사는 저항력의 육체 노동자는 큰 타격을 입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20만 원 주고 일당을 벌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와서 15만 원, 10만 원 물리면 고용주 입장을 때문에요. 10만 원짜리 쓰겠죠. 똑같은 값인데, 똑같은 노동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큰 타격을 보는 당연히 20만 원에서 몇만 원, 10만 원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육체 노동자 저항력 그 수준으로 해갖고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갖고 반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런 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로 해가지고 이게 브렉시트 해갖고 영국이 이제 뭐 EU에 탈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세계화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EU를 통해서 얻은 가실들은 특정 계층들 주로 화이트 칼라라든지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대학 졸업자들에게 집중된 반면에 그 뭐냐면 손실된 사람들은 뭐냐면 블루 칼라나 이런 사람들 노동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뭐 미국도 최근에 이제 그 뭐냐면 그 공화당이 집권한 배경도 그렇죠. 러스베스트에서 예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뭐냐 FTA가 넘어서 뭐야 크게 납부당하는 이런 걸 큰 타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을 지지하게 되고 유럽에서 뭐 그 극우 정당들이 막 요즘에 막 날치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기존의 보수당이나 그 다음에 그 진보당들이 그 뭐 진보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어떤 이유든 세계화나 자유화, 이웃통합을 강조하니까 그거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구구 정당들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 뭐냐면 구구파들이야. 오늘날은 젊은 지금 20대들이 자유한국당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40대 이상은 누구 찍어요? 진보 세력 찍고. 이게 좀 거꾸로 됐어. 여기서는. 자, 뭐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요런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두시고 그럼 문제 풀어보면, 자, 거기에 가에 들어갈 해당 기구는 뭐죠? 예, 여기 1957년 그 뭐냐면 여기에는 그 57년에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조약 그 전에 이제 그 유도통합 단계 진행 과정이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가에 해당하는 기구를 쓰고 나의 조약을 이렇게 이제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답안이 좀 잘못되긴 하는데. 여기가 자 유럽 설탕 철강 공동체 맞나요? 아 맞죠? 예. 아 맞아. 제가 하면서 좀 헷갈리네. 예. 저기 51년부터 출발하니까 맞겠네요. 예. 그래서 유럽 설탕 그 뭐냐면 그 철강 공동체가 51년에 그 출발을 했죠. 그래서 파리 조약을 통해서 그 출발을 했고 이 학대 개편된 것이 그 1957년에 로마 조약이죠. 예, 그래서 EC로 합병됐는데 제가 약간 헷갈린 게 뭐냐면 원민은 이게 51년이니까 51년은 57년까지가 가죠. 예. 그리고 57년 이후부터는 EC죠. 예. 그 표기를 잘못해야 되는데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잘렸어. 그래갖고 좀 약간 헷갈렸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57년부터 해서 이렇게 쭉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EC가 되죠. EC. 그래서 51년부터 57년 정확히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약의 내용, 그 노마조약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예, 노마조약 내용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다에서 이제 그 새롭게 경기통합정책, 이거 거의 대부분 썼을 거예요. 이건 뭘 써야 돼요? 각국의 자체적인 통합을 폐지하고 유도난 단일 통합을 사용하는 거, 이거 쓰시면 돼요. 예, 그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그 파리 조약 있죠. 이 파리 조약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유럽 설탕 철강 공동체를 만드는 그 내용과 관련된 결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합병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합병조합은 그 뭐와 관련되면 유럽 설탕 철강 공동체가 1967년 그 합병조약 얘기도 해갖고 이 시기간과 합쳐졌어요. 예전에. 그래갖고 이제 통합이 되는 게 합병조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뭐냐면 이제 이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단일 유도법이에요. 그래서 단일 유도법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이 당시 이제 물품이나 서비스, 노동력, 자본의 이동에 대한 제한 이런 걸 폐지시킨 거죠. 요 내용도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제가 이거 이제 관련된 내용들 이제 서계가 아니라 서총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서계 부분은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짤막해. 그리고 그 표를 보니까 거의 서총에서 이제 따와갖고 문제를 낸 것 같아. 그래서 서총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갖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한국사 그 조선시대 때 내용인데, 자, 요거는 가와 나는 뭐냐면 유황소하고 경제소예요. 들어갈 만한. 그래서 뭐 태종실록 있고 성종실록 해갖고 조선왕조 실록에서 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태종실록에서 유황소와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갖고 이제 유황소를 합하자.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청과 관련된 내용인데, 유황소는 언제부터 그 모델로 했어요? 사신간 제도를 모델로 해갖고 나온 거죠.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유황소를 만들 때는 그 항풍을 바로잡고 악재장리를 구체한다는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 태종 때는 이제 초기잖아. 초기니까 이제 수정들이 내려올 때 풍기가 나죠. 유황풍가보다. 그 유황풍가는 이제 고조 후기 때부터 성장한 세력들이죠. 그 천설지진이 동정지진 하면서 오늘날만 지방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수령들이 야야 시키니까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수령들이 능명하고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죽여요 그냥. 그래놓고 중앙에 보고할 때 수령이 뭐 귀신에 홀려가지고 죽었다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서 맨날 나오는 거 있죠? 수령들이 맨날 죽는 얘기는 그때 얘기야. 그래갖고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중앙집권을 강조하는 그 태종이 그 당시 이걸 폐지시켜야겠다. 그래갖고 여기 오타가 있는데 거기 태조 6년이라고 돼 있는데 85페이지에 그걸 태종으로 곤치세요. 태종 6년이에요. 자, 태종 6년 때 유황술 혁파를 해요. 그때 유황술 혁파할 때 그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그 당시 백성들을 침탈한다. 그랬지만 실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이제 수령권 침탈한 반집권적 토호 세력들을 막기 위한 거죠. 수령권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실시를 했어요. 폐지를 했어요. 근데 폐지하고 나니까 또 새로운 문제들이 생긴 거야. 왜냐면 요게 폐지하니까 오히려 이제 지방 토호들은 약화시켰는데 향리들가 뭐냐면 그 수령들이 불법 행위를 못 막는 거야. 견제를 못 해.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세종 10년 때 다시 부활시켜요. 유황소를. 그래갖고 이제 복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때는 아전이나 이런 것도 규칙하고 향품에 바렇게 잡독하는데 유황소를 또 통제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경제소가 인사권을 갖도록 해요. 그래서 유황소의 향임들을 경제소가 선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를 통해서 유황소를 통제하는 방법을 하게 되죠. 자, 그래갖고 이제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황소가 점점 정부의 수능하게 길들여져. 그리고 오히려 이제 너무 정부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수령권하고 수령권 건재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목적 수령권 건재잖아요. 오히려 수령권 타협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협력해갖고 백성들 침탈하는 그 문제점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이제 그 성종실록에 세조 때 그 폐지된 얘기들이 쭉 적혀 있는데 그 폐지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거야. 그래갖고 이 당시 이제 부민고소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그 당시 이제 해당 백성들 심하게 핍박한 내용이 있죠. 유황소에서. 그래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조 13년에 뭐가 일어났죠? 이시해난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시해난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어났다 해갖고 이걸 계기로 해서 폐지시켜요. 유황소를. 근데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하삼도 지역하고 또 북쪽 지역의 유황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유황소 지역은 좀 약간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중앙 집권적 어떤 성격이 있죠. 토의 연합세력. 근데 이에 하삼도 지역은 뭐냐면 그 강권이 세워지기 때문에 강권에 빌붙어갖고 백성들을 침탈하는 그런 요인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지역 사정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자, 하여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 내용을 볼 수 있지. 성종 때 사림을 중심으로 해갖고 유황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한권을 장악하려고 했죠. 그래갖고 유황소 복립운동 하게 되고 결국엔 유황소가 복립했는데 기껏 유황소 복립시켰더니 누가 또 장악을 해요. 홍고파들이 장악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사화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대안으로 뭐냐면 항약을 설치하죠. 항약을 멀리 보급하죠. 자,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황소하고 또 물어보는 게 뭐예요? 가만 아의 관계죠. 유황소와 경제소 관계. 그래서 경제소 자수별감이 자기 향의 유황소 감독을 하고 경제소가 유황소를 관할하겠다. 그러니까 유황소의 항임을 누가 선발했다? 경제소에서 선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소를 통해서 유황소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경제소도 나중에 폐지되죠. 그래갖고 언제 폐지돼요? 임진왜란이 끝난다면서 임진왜란 도중에 왕권이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선조 36년에 1603년에 경제소가 폐지돼. 그러면서 유황소도 이때 이름을 뭘로 바뀌죠? 항약이 여는 곳 해서 향소라고 이름을 바뀌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유황소는 또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항약이 개최된 곳이기 때문에 항약과 관련돼 있어요. 항약의 주요 항약의 근거지가 유황소거든요. 그래서 한권의 변화 이런 거와 또 관련돼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황소 하면 이제 뭐만 생각하냐면 한 사림하고 훈고파, 그 다음에 신양하고 구양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초기 때 유황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유황소는 그 권력을 둘러싸고 그 권력, 지방세력과의 권력 다툼의 장이었고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 유황풍간, 지방 토호들과 그 다음에 지방, 그 중앙에 파견 수정 간의 중앙 권력의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유황소가 폐지됐다 복솔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중기 때는, 유황소 둘러싸고 그 당시 살인파와 훈구파의 대립. 그 다음에 말기 때, 후기 때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항청이죠. 그래서 항임직을 둘러싸고 구황과 신앙과의 싸움. 이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어디 있냐면, 그냥 통론 있죠? 한국사 통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예전 7차 지도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정리했고,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보충자도 이제 올려놨거든요.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85페이지에 그 유황소, 전기 유황소의 변천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유황소 복설 폐기 과정들을 정리했고, 그 이유를 정리했으니까 같이 이제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7번 문제 보자. 7번. 5점짜리 문제인데, 6번하고 7번은 5점짜리 문제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 현대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 현대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나온 게 임시정부 활동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임시정부 활동 내용이 나와. 여기 보면.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합 이후 전개된 1920년대 독립운동 전선의 통합 노동에 관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자, 일단은, 여기 1차, 가는 뭐와 관이죠? 1차 개헌이죠. 1919년에 있었던.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쉽게 풀 수 있는데, 나는 이게 몇 차 개헌일까요? 이거는 3차 개헌이야. 3차 개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쭉은 제2조에서 알 수 있죠? 임시의정원. 그래서 보통 이제 임시정부는 크게 3권 분리가 됐죠. 행정, 사법, 그 다음에 입법기관.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의 역할을 맡은 게 뭐예요? 국무원이죠? 국무원이고, 그 다음에 입법기관 역할을 했던 게 임시의정인데, 보통 이제 권한은 어디에 있냐면, 국무원에 있어. 국무원에. 근데, 유일하게 3차 그 개헌 때는 어디에 있냐? 임시의정원에 있어요. 왜 임시의정원에 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임시정부가, 그 당시 관내에서 자업적 운동이 있었어요. 민족유일당 운동이. 그 민족유일당 운동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 세력들이 만들면 이제 민족 대당을 만들 때, 그게 이제 대당을 만들어서 임시정부가 그 밑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잠깐 동안 가도기로 뭐냐면 그 임시정부가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게 3차 개헌이야.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밑에 들어갈 때 4차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잠깐 이제 뭐냐면 국무원보다는 임시의정원에서 모든 걸 이제 관리하는 그런 체제였어요. 임시체제. 그리고 이때 국무원은 어떤 식으로 체제가 운영됐죠? 국무원은 국무원은 이제 그 당시 예전에는 국무령을 뒀죠. 국무령. 근데 국무령을 둔데 이게 좀 혼란하나 봐. 국무령이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집단 안전 지도체제를 만들죠. 집단 지도체제를. 그래서 국무위원이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하고 그때 주석지를 설치했는데 이때 주석은 그 수장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자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권한이 없었어요. 주석진이 나중에 권한이 커진 건 5차, 6차 때죠. 이때. 그래서 요걸 왜 뒀냐면, 앞에서 있었던, 뭐냐면, 국무령의 권한이 뭐냐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혼란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체제 안전적 운영을 위해서 둔 거예요. 그리고 3차 개헌의 목적은 아까 그 좌우합작, 유일당 운동을 하는 계기 속에서, 앞으로 이제 유일당 운동을 통해서 대당이 형성되면 거기에 권력을 넘겨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잠시 이제 하기 위해 3차 개헌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혁운동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내 이제 개혁운동이 좀 생소한데 그 간내 개혁운동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쭉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되게 많이 정리했거든요. 보면 여기 쭉 해갖고 시간 관계가 다 얘기는 못 드리고 거기에 이제 유일당 운동 해갖고 그 몇 페이지부터 있냐면 93페이지부터 해갖고 쭉 해서 이제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 95페이지 정도 이렇게 간내 유일당 운동을 정리했거든요. 예. 근데 그 간내 유일당 운동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결국은 실패했죠. 좌우 간의 갈등 때문에, 이해 타산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 좌익들은 유호 한국 독립 운동자 동맹을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익들은 한국 독립당을 만들죠. 한국독립당이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한국독립당은 이제 임시정부 기반 정당이 돼.
1932년에 만드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유일당 운동에서 당을 기준으로 얘기하잖아, 당. 당을 형태로 이제 권력의 독립운동의 중심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 앞에 국민대표회의에서 그 논의가 있었어요. 국민대표회의에서 임시정부의 문제점이 등장하면서 막 비판하면서 임시정부가 실제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냐. 주권은 뭐 추상적이니까 넘어가고. 근데 국가를 유지하려면, 정부를 유지하면 뭐가 있어야 돼? 이대양. 주권 외에도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는데, 영토와 국민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정부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이제 정부 형태보다는 실제로 당 중심 운영하자. 그리고 또 당을 운영할 때 뭐냐면, 그 소련이나, 그 다음에 보니까 중국 보니까 뭐예요? 일당 일국주의가 있죠. 그래서 당을 하나로 만들자. 하나로 결집해서 독립운동 하자. 그래서 유일당 운동이 된 거야. 그게 이제 안창호가 이제 우익에서 이제 이렇게 제기하고 이걸 또 임시정부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실패했지만 당적 형태의 그런 것들이 남아져서 임시정부 안에 이제 기반 정도가 뭘 만들어졌다?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졌고요. 한국 독립당이 이제 조성왕이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의열단 쪽으로. 그러니까 따로 이제 또 만든 게 한국 국민당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당적 형태의 어떤 기반 정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해 헌법은 어느 정부의 법통을 개선한 건지 제정된지 제시할 거. 자, 여기에서 이제 가는 그 1차 개헌이죠. 1차 개헌은 이제 그 종전의 여러 임시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이 임시정부 외에도 대한국민위원회에서 만든 임시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성 임시정부가 있고, 그 외에도 7개 임시정부가 있었다고요. 그 중에 법통은 어디 있다냐면 한성정부, 한성정부.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향력이 큰 게 이제 이승만인데, 이승만이 그 한성정부의 집정관이었거든요. 명목상. 그래서 이제 한성정부가 일단 국내에 있고, 또 이승만의 돈을 좀 끌어들이려면 그 한성정부 법통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요. 자, 그래서 한성정부 법통을 따왔고, 그다음 설치는 어디에 뒀죠? 상하이에 뒀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하이와 만주한 대립투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하이는 외교독립론, 만주하는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무장투쟁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죠. 자, 그 다음에 가헌법 안에서 정부가 분열된 이후 독립운동의 통합과 한류 모색을 위해서 설치된 회의 명칭을 제시하고,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국민대표회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임시정부에서 이제 외교독립론에 입각해서 했는데 제대로 안 됐잖아. 그래갖고 또 그 이승만이 또 뭐냐면 윌슨에게 또 뭐냐면 청원운동 해갖고 임시정부 신탁통치, 위임통치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게 나중에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장독립투쟁론을 내세웠던 신천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임시정부 밖에서 임시정부 문제를 논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국민대표회의요.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 때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대표 회의파가 있고, 그 다음에 형상 유지파들이 있어요. 정보 옹호파들. 이승만, 기우파들이 이제 정보 옹호파고, 국민대표 회의파는 창조파, 개조파죠. 논쟁이 있었지만, 하여튼 국민대표 회의파가 만들어졌고요. 의견에 들어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됐고, 국민대표회의 안에서도 세 개파로 나눠졌죠. 창조파, 개조파, 그 다음에 현상유지파. 그 중에 양대세력은 뭐야? 창조파, 개조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창조파, 개조파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92페이지에 보면 창조파, 개조파 정리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봐주세요. 그래서 창조파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최고기관을 조직하는 입장이고요. 외교 독립론을 비판하고 무장투쟁론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당시 법통론 입장을 때 임정의 법통론을 인정하지 않은 척 부인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임정은 3.1운동 이후에 생겨난 여러 조직 중 하나다. 근데 이에 반해 개조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임시정 한계성은 인정하지만 임정을 인정한 상태에서 개혁을 하자. 그리고 국민대표회는 그걸 보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통 문제에서 볼 때 임시정 법통론을 주장하죠. 결국 싸우다가 해결 못되고 각각 뿔뿔이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뭐가 등장한 거예요? 형상 유지파가 그게 유지된 거야. 긴굴 중심에서 침체기를 맞게 되죠. 그때 만든 것이 한인애국단이고, 그래서 이때 계기로 해갖고 임시정부가 그 여러 독립단체에 하나로 이제 전락하게 돼. 구심점을 못 잡고. 그래서 이제 유일당 운동이 일어난 배경도 임시정부가 구심점을 제대로 잡았으면 되는데 잡지 못하잖아. 그리고 정부 형태가 너무 거창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일당 운동을 또 하나의 대당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모든 단체가 결합을 하자. 그런 것들이랑 배경은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봤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 기억을 볼게요. 또 하나 풀어야겠죠? 자, 여기 강복운동자의 대당교 당, 유일당이죠? 이걸 결성해서 국내와 만주의 정계운동을 쓰시오. 자, 국내에는 뭐가 했냐면 신간에, 그 다음에 만주에서는 삼보통합운동이 나왔죠? 예, 요거 쓰시면 돼요. 신간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 기출문제 있으니까 건너뛰고, 제가 삼보통합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삼보통합운동 부분은 자세히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 보시냐면 96페이지부터 해서 쭉 해서 그 97페이지까지 삼보통합운동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거든요. 보시고,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그 임시정부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 40년대까지 자호합작 운동, 유일당 운동 관련된 내용 있죠?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 근현대에서 할 때는 이 부분 상당히 강조했는데 최근에 많이 잊혀졌더라고. 또 한국 근현대에서 교과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근현대사 부분은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무장투쟁 있죠?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애워두셔야 돼요. 예전에 한국 근현대사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단체 같은 것들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0번, 8번 문제 보죠. 자, 102페이지. 자, 다음 자료 1번과 2번을 바탕으로 역사교사가 수업 설계에서 중시한 요소와 그에 따라 교수학습방법을 작성 방법에 따라 논술하시오. 그러니까 앞부분이 중요한 게 이건 참조돼 갖고 그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면 돼요. 예, 이 앞부분 자체를 밟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재작년에 한리체란 사단 이후에 큰 맛을 이제 좀 피를 봤나 봐. 그래서 채점하기 편하게 딱딱 떨어져서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제 이게 몇 문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5문제, 6문제 정도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밑줄진 기획과 관련된 역사 내용 조직 원칙을 쓰시오. 자, 세계사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한국사 내용을 조직하여 종합적 역사 인식을 추구한다. 뭐겠어요? 통합성이죠. 통합성. 그래서 내용 조직 원칙 3가지가 있죠.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그래서 계속성은 변화, 인과관계, 유사성, 차이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 거야. 그냥 계열성은 단순해서 복잡한 거 심하게 확대되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학대법이 이제 대표적인 계열성의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성은 상호 연결시켜 주는 거죠. 뭐 세계사, 국사 이런 것들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 국사, 한국사에 관련된 거 통합성. 예전에 계열성만 내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통합성 있어요. 근데 이거 못 맞추는 분들은 없으시죠? 제일 쉬운 거고, 교육학과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자, 밑줄진 니은에 관련된 설명 방식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설명 방식을 이용할 때 교사가 유의할 점을 2가지 쓰시오. 자,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친숙한 소재, 즉, 기반 사례를, 활용하는 설명 방식. 이건 뭘까요? 유추죠. 그래서 이제 설명 대상은 포적 사례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뭐야? 기반 사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하면 유추다. 그래갖고 이제 그 기본서에서 제가 유추 사례를 정리해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103페이지에 보면 사례 1, 사례 2, 사례 3 이게 있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어느 것을 부각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유추의 유의점 매번 나오는 거죠. 유추의 유의점은 진짜 한 3-4개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가지 대상 중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는 걸 고려해야 되고 설명 대상과 모델 설정 구분을 유의해야 되며 유추에 대상할 때 공통 차이점을 갖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게 되며 학생들의 성인 학습 정도나 경험량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학생에게 친숙한 경험을 출발해야 된다. 등등등을 이제 하고 또 이게 최근에 잘못된 게나 부정적 인식을 위험성을 가진 것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유추의 이제 뭐냐면 고려할 점이죠. 유추는 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료 2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어디에 접합한 방식일까요?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에 접합한 거야. 그러니까 학생 중심이 아니에요. 유추는 교사 중심이야.
그래서 강의식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문답학습 이런 데는 이제 하는 거지 뭐 탐구학습이나 뭐 역할극이나 이런 데는 적합하지 않아요. 예. 자, 그다음에 있고 그다음 밑줄 친 디귿에 관련된 내용을 쓰시오. 예. 디귿에 해당한 유형은 뭘 써야 되냐? 자, 디귿은 역사 인물 속에 들어서 그걸 축적하거나 직접 해보는 활동. 이건데 요거는 극화학습, 연극식 수업이에요. 연극식 수업은 동일한 게 역할극, 연극 수업, 영상극 이런 거 다 동일하거든요. 근데 어떤 뭐 극화 수업이 나는데 이 극화 수업은 물론 넓게 보면 맞을 수는 있어요. 예, 극화 수업도 이제 크게 보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극화 수업 안에는 연극식 수업 외에도 많죠,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의 재판 곡도 있고 마당극도 있고 시사극도 있고 좀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물어보는 게 보면 지금 수업 유형에서 김 교사가 인간의 내면의 디귿을 물어보는 것처럼 하지만 자료 2번만 보는 게 아니라 디귿을 봐야 돼. 디귿과 관련된 내용 있죠. 근데 이 디귿과 내용이 니은하고 차별화시켜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극과 수업 안에 여러 가지 수업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디귿과 니은을 또 밑에 보면 역사 사고력 요소가 좀 다르거든요. 이걸 채울 때 극과 수업 안에 차별적인 요소를 물어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갈 것은 연극식 수업이 맞을 것 같아요. 연극 수업이. 물론 이제 유사 답안 해가지고 이제 넓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물체로 그냥 여기 극학 수업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디테일하게 채점하면 칼체 할 경우에는 연극식, 역할극 이렇게 써야지 답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요게 역사 사고 요소는 뭐냐? 요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극학습 안에 여러 가지 그 수업 방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수업 목표에 따라 그 수업 방식 그 수업 모델도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 역사의 판단력과 상상력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모의 재판권이 좋죠. 모의 재판권. 근데 이제 역할극은 상상력은 가능한데 뭐는 가능하지 않아. 판단력은 부족하겠죠. 이런 것들. 이런 걸 고려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고 유소를 학생 활동과 연결시키니까 이 학생 활동 연결시킬 때 자기가 내피쇼를 하면 안 돼요. 어디에 근거로? 어디로? 근거가 녹색지 그대로 있어. 녹색지 찾아보면 꼼꼼히 다 있어요. 자기가 흔한 말 내피쇼를 할 뿐이면 어떻게 된다? 소설 쓰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처럼 문맥이나 그런 적용할 때 꼭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근거를.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여기 보면 이제 그 연극 수업에서는 연극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인물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면서 역사 상상력, 추측과 감정을 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사 답안은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 대본을 작성해서 역사 상상력을 할 수 있죠. 그 대본을 작성할 때도 그냥 그 기존의 대본을 끌어다가 쓰면 안 되죠. 공부 안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자기가 직접 제본을 작성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 공부도 되고 자료 찾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본을 작성할 때 교사가 이거 좀 이상한데 권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쏙 깨달도록 만들어야 돼. 좀 약간 이상적인 얘기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야 돼 답을.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 재판 형식에서도 그 인물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역사 판단과 상상을 함양할 수 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는 판단력과 상상력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할 때 영어식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 재판 이런 내용들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조합을 해서 끄집어내갖고 학생활동을 쓰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맞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서만 달라져가지고 쓰시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교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거기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만 예상 외의 문제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10점짜리 문제는 항상 역교동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예. 요번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아마 이번에도 10점짜리 문제를 역교에 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 때 이제 10점짜리 문제는 다 역교에 배치시키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경우에 보면 융합형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 짜집기 갖고 역교는 짜집기 갖고 다행히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오는 추세야. 그래갖고 역교는 역교론대로 한국사대로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기출문제 분석집에 실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쭉 넘어가면 거기 그 합격자 답안도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예, 그 뒷부분에.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내년에 8.0 또 낼 거거든요. 8.0 부분에 또 추가를 할 거예요. 예. 오늘 여기서 수고하셨고,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시험 잘 보시고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